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크리스트교 중심의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서양 중세의 크리스트교 중심 문화. 오늘은 이 유럽의 그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가 이제 사그라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길지 않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그 독시가 발달하고 장원이 해체되면서 우리 그 크리스토교 중심의 문화가 중앙 집권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을 나라고 이제 유럽 중세에서 유럽 말로 유럽의 근대로 넘어가는 중세 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배웠던 그 아바스 왕조 이후에 셀주크 투르크라고 부르는 그 이슬람 세력과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 이후의 이슬람 세력들과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이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인데요. 자, 십자군 전쟁의 원인은 이제 종교적으로는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를 점령하면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 위협이에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 그 당시에 원래는 그 성상숭배 금지령으로 인해서 서유럽과 나를 세웠지만 원래는 그래도 로마에 뿌리를 둔 같은 동포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황제가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이 강했던 이 교황은 서유럽에서 동유럽까지 팽창을 하고 싶었고 또 서유럽이 이제 힘이 점점 강해지니까 팽창 의혹에 들어서 동방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진출하려는 이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군 전쟁이 나타나서 이슬람은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십자군 전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목표가 성지 탈환이었어요. 이런 성지 탈환의 목표였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1차부터 4차까지 있는데요.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긴 하지만 자, 1차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원래는 저기 그 셀주크 투르크가 점령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교를 만들었던 성지였거든요. 이러한 성지를 다시 일시적으로는 탈환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슬람 세력이 또 밀려나게 됩니다. 이게 1차인데요. 이 1차가 빨간색인데 이 리옹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 예루살렘을 결국에 먹는데 성공은 하지만 이후에 다시 그 탈환을 당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이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농민 십자군이 그 셀주크 투르크의 이슬람 세력뿐만 아니라 다른 그 크리스트교 지역도 막 약탈을 하게 되고요. 정규 십자군 또한 사륙과 약탈을 자행하는 등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4차 때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요. 콘스탄티노플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는 비잔티움의 수도거든요. 근데 이 비잔티움이 요청을 해서 십자군전을 했는데 오히려 여기를 점령을 하고 라틴 제국이라는 걸 수행합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그 저기가 그 목적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냥 그 당시에 여기에 어, 여기에 있는 베네치아 상인들 4차죠.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 동유럽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하게 이렇게 농간을 부리고요. 그러면서 라틴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니까 원정도 중에는 막 크리스토교도를 죽이고 교회를 약탈하는 등의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교황이 오히려 십자군을 파문하는 등의 정말 목적과 명분과는 다른 행동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서 과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십자군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서는 정치 종교적으로는 교황권이 약화됩니다. 교황이 야심차게 비잔티움으로 넓히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벌였는데 십자군 전쟁이 완전 실패해버렸죠. 십자군 전쟁의 명분, 실질적인 결과까지 다 모두 실패해버렸어요. 이러면서 교황권도 약화되게 되고 또 봉건 영주들도 이 십자군 전쟁에 가서 크리스트교를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 동유럽이나 이슬람 세력을 점령하려는 목표가 있는데 목표로 출정을 했는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이러면서 몰락하게 되면서 오히려 왕권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경제적으로는 이 유럽 상인이 지중해 교역권을 장악하게 되어 결국에는 아까 베네치아 봤듯이 그러면서 동서교역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되면서 장원제가 붕괴되고 이제 중앙집권 체제가 발달되게 되는 인클로즈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또 문화적으로는 그 당시에 선진적이었거든요. 이슬람이 훨씬 더 유럽보다 선진적인 이슬람이나 비잔티움 문화가 접촉하게 되면서 서유럽 세계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자극받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도시의 발달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도시들이 발달되게 되는데, 자, 11세기 이후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상업 수공업이 발달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업 수공업이 발달하면은 시장이 형성되면서 도시가 발달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도시가 발달되게 되면은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재력을 동원해서 영주와 타협하거나 무력으로 해서 이 자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자치권이라는 거는 이 도시를 원래는 영주가 장악하고 영주가 장원제로 인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오히려 이 영주를 몰아내고 도시를 장악하거나 아니면 영주와 타협해서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고요. 또 길드를 조직해서 상어인이나 수공업자가 동업조합으로 길드라는 걸 만들어서 권익수호 및 조시 운영을 주도하면서 시민 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시민 계층들이 도시를 운영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자치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요. 자, 도시의 시민들은 봉건적 속박, 그러니까 농노들은 영주를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봉건적 속박을 받지 않는 이제 자유로운 신분으로서 도시의 공개는 자유를 준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만큼, 문장이 있을 만큼 도시가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당시 중세 도시의 모습인데요. 이 중세 도시의 모습을 볼 때 이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인들의 모습도 있고요. 이러한 시민들이 도시를 운영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도시의 발달과 이제 더불어서 장원도 해체하게 됩니다. 장원제가 봉건제와 함께 서양 중세를 유지하는 원동력이었잖아요. 이러한 장원도 해체하게 돼서 중세 말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지대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도시가 생긴 것도 있지만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이제 부역의 바탕을 둔 봉건제가 붕괴가 되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봉건제 얘기하면서 장원제 배웠었잖아요. 자, 이런 부역의 바탕을 둬서 장원제가 유지됐는데 이러한 부역을 이제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영주의 땅을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그 영주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쓰게 되고 이러면서 장원제가 점점점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농노들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때 흑사병이 유행합니다.
흑사병이 지금 우리 코로나로 굉장히 그 큰 위기가 있잖아요. 이러한 코로나처럼 흑사병, 그 팬데믹이라고 불리우는 세계적 유행이 생깁니다. 이게 패스트균이에요, 패스트.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3분의 1만 남아요. 3분의 1이 죽은 게 아니라. 이게 당시에,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흑사병을 그린 그림인데, 이게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악마가 아니라 천사라고 불렸어요. 이게 다 사람들이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만큼 거의, 3분의 1만 남기고 3분의 2가 죽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상. 자, 그리고 그 위생관념도 희박하다 보니까 그 쥐가 옮겼다고 전해지는 이 패스트균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원래는 보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그때는 막 신의 벌이라고 해서 막 사람을 금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고쳐지지가 않겠죠, 바이러스가.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서 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또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영주권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농민의 권리가 높아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왕권도 높아지게 되겠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의 발달과 장원의 해체로 인해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십자군 전쟁에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교황과 봉건 영주가 약화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장원의 해체로 인한 장원 붕괴가 나타나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발달로 인해서 도시 시민들이 영주보다는 국왕을 최종적으로 후원합니다. 왜냐? 영주들은 이 도시나 이런 거를 자기 소유로 가지고 싶어 하는데 왕들은 굳이 그렇게 가지고 싶지 않고 자기를 후원해주는 사람들을 점점 밀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왕이 그 돈으로 인해서 상비군이나 관료제, 이러한 것들을 갖추게 되면서 도시 시민들을 지키게 되고 이렇게 상비군이나 관료제가 있으니까 영주의 도움 없이도 힘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 강화를 이룩할 수 있고요. 또 이때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백년전쟁의 사진인데 이 백년전쟁은 프랑스랑 영국이 있었던 거고 장미전쟁은 영국 내전이었어요. 영국의 내전이었는데 프랑스의 이제 그 왕위 계승권을 놓고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동안 싸워서 진짜 100년 조금 넘었어요. 오히려 100년 동안 싸워서 100년 전쟁이라고 불렸고요. 자, 그리고 이때 뭐 잔다르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장미전쟁, 그 영국 내에 붉은 장미와 흰 장미 뭐 이런 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게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봉건귀족이 몰락하고 또 백년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랑 영국이 싸워야 되니까 난 프랑스 국민이야. 예를 들어서 아르투아 백작의 농노야. 이게 아니라 프랑스 국민이야. 이러한 그 국민의 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왕권도 강화되게 돼서 영국과 프랑스의 중앙집권 국가가 출현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배울 중앙집권 국가 9단원의 이제 17세기, 18세기의 절대왕정과 이러한 르네상스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중앙 절대왕정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중세 말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중세 말기에 대해서 배웠었고, 자, 이렇게 중세 8단원이 끝나게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9단원,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으로 사대부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 송나라를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